여보, 왜 이래? 밀지 마, 제발.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절벽 끝에서 저를 밀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이제 그의 모든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드라마틱한 사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신과 복수의 기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올해는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지 꼭 3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돌아보면 웃을 일도 울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버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늘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0주년을 기념한다던 날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등산 장비를 챙기더니 손에 큼지막한 쇼핑백까지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새 장비 좀 샀어. 낯선 브랜드의 등산화와 반짝이는 스틱을 꺼내 보여주는데 제 눈에는 아직 가격표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검소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덥석 샀다는 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오늘은 꼭 큰 산에 가자.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데. 우리 결혼 30주년이잖아. 특별하게 기념해야지.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평소 같으면 힘들다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30년을 기념한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쯤은 같이 가도 되지. 남편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큰 산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등산객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죠. 여보, 왜 이렇게 한적해요? 길 맞아요? 제가 묻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여기야. 조용해서 더 좋잖아.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말은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걸음을 재촉했고 저는 뒤따라가며 숨을 고르기 바빴습니다. 어느 순간 산 중턱에서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뿌옇게 흐려지자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여보, 잠깐 기다렸다가요. 너무 안개가 짙은데요. 그런데 남편은 웃지도 않고 오히려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꼭 정상까지 가야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앞쪽에 바람골 전망대가 보였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세워진 작은 철제 난간. 그곳은 발만 헛디뎌도 바로 천길 아래로 떨어질 만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주저하며 말했죠. 여보, 저긴 너무 위험해 보여요. 다른 곳에서 찍어요. 하지만 남편은 강하게 제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꼭 저기서 찍어야 해. 당신이랑 나 30년 기념 사진이잖아.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늘 차분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다급하고 집요했습니다. 왜 하필 저 위험한 자리에서? 머릿속에 의문이 맴돌았지만 저는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설마 무슨 의도가 있겠느냐는 마음이었죠. 전망대 가장자리에 서자 발밑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바위들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그대로 추락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긴 정말 위험해요. 얼른 뒤로 물러서요.
제가 불안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더 절벽 가까이로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고 있잖아. 자, 뒤돌아서 절벽을 배경으로 웃어봐. 마지막 사진이니까. 그 순간 저는 섬뜩했습니다. 마지막 사진. 왜 굳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 억지로 돌리더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셔터음과 동시에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 제발. 제 몸은 그대로 허공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귀를 찢듯 불어왔고 바위들이 빠르게 눈앞을 스쳤습니다. 쾅!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몸이 바위에 부딪혔고 저는 피를 토하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작은 바위턱에 몸이 걸려 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정리됐어. 그리고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 정말 고생했어, 자기야. 이제 우리 마음껏 살 수 있겠네.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죽이고 다른 여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바위턱에 매달린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반드시 살아남아 모든 걸 밝혀야 해. 고통이 뼛속을 파고들었지만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붙잡기로 다짐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절벽 밑 바위턱에서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팔과 다리는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었지만 제 귓가에는 아직도 남편의 목소리가 생생히 맴돌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정리됐어. 보험금은 곧 나올 거야. 우리 드디어 자유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9년, 아니, 이제 막 30주년을 맞은 결혼 생활이 사실은 남편의 거대한 거짓 위에 있었음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죽으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히자. 그 다짐 하나로 손톱이 부러져라 바위 틈을 붙잡고 몇 센티미터씩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안개가 옅어지고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등산객 몇 명이 제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구급대원들의 손길, 들것에 실리며 흔들리던 나무들, 그리고 병원 천장의 하얀 불빛. 며칠 뒤 눈을 떴을 때 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기적입니다. 이 정도 추락으로도 살아남으셨다니 신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아마 사고사라고 둘러댔을 겁니다. 저는 병원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제 소식을 알게 되면 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몸이 성치 않았지만 몰래 퇴원해 사람 많은 찜질방에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청소와 허드렛 일을 하며 버티고 밤이면 작은 배낭 속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절벽 위에서 흘린 그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났어. 이제 다 정리됐어. 30억이면 충분해. 저는 그 음성을 수십 번도 넘게 반복해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고 동시에 살아남은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이 녹음이 제 무기라는 것.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교묘했고 이미 재산도 제 손에서 빼돌려 버렸을 테니까요. 실종 신고와 보험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여자, 그 내연녀가 있을 겁니다. 그래. 반드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장을 하고 우리 집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멀리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낯선 빨간색 수입차 한 대가 차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 이제 우린 자유야. 그 늙은 여자는 사라졌어. 정말 대단해, 자기. 30억이면 평생 놀고 먹겠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한 얼굴, 까맣게 멍든 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매서워졌습니다. 좋아. 당신들이 내 인생을 빼앗았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반드시 알게 해주겠어. 저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동선, 내연녀의 흔적, 돈의 흐름.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나갔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무너지는 법. 남편이 스스로 더 높이 올라가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저는 그를 끌어내릴 겁니다. 저는 찜질방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걸레를 쥐고 구석구석을 닦았고 밤에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와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반복해서 제 귀를 때렸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은 찢어졌지만 동시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끝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살아있어. 이제는 내가 끝낼 차례야. 며칠 뒤 우연히 들은 소식이 제 심장을 다시 크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산악회 동호회에서 새 모임이 있다는 광고를 본 겁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산을 오르내렸던 사람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술잔이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서진이가 그렇게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서진인데 모두는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영철 씨, 이상하지 않았어? 부인 잃고 너무 빨리 다른 여자랑 얘기 나오던데.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묻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0년 전에도 있었잖아. 첫 부인. 결혼하자마자 등산 사고로 죽었다는 거. 아, 맞다. 이름이 김은주였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시신을 못 찾았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 곧바로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 저는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모임을 빠져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려 한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두 번째였던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제 안에 있던 의문들이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몇 번을 망설였지만 결국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바랜 편지들, 그리고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철 오빠 사랑해요. 빨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 밑에서 저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쉰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철 오빠, 왜 보험 얘기를 숨겼어요? 오빠 설마. 뒤이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가, 은주야. 다음 생에는 더 조심해.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30년의 세월이 처음부터 함정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거울 앞에 선 저는 초라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 당신이 쌓아 올린 세상, 내가 무너뜨릴 거야.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뒤로 제 가슴은 늘 얼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성공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찜질방 공용 라운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영철 대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성공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라 화면 속 남편은 번듯한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담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를 산행사고로 잃었습니다. 큰 슬픔이었지만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웃음을 짓는 그의 얼굴이 저에게는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죽인 사람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니.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혀 토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들렀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지난달에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직원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과 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적금 2억 원,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모아둔 제 전 재산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제 남편이었죠. 집 근처를 몰래 찾아갔을 때는 더 쓰라린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매각 완료. 29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제 보금자리가 이제 제 것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 이 집이요? 원래 주인 아주머니가 등산 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남편분이 팔고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을 빼앗고 제 흔적마저 없애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찜질방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제 얼굴, 멍든 팔 그을린 피부.
몇 달 전만 해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살던 여자가 이제는 볼품없는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 그 두 가지가 제 눈동자 깊숙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당신은 높이 올라가라. 더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부서질 테니까. 그 후로 저는 찜질방 뒷방에서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꺼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잘 가, 서진아. 이게 마지막이야. 30억이면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리고 30년 전 테이프 속 음성까지 겹쳐 들으며 제 손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저에게 고통이자 동시에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내보일 것인가였죠. 남편은 점점 더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최 대표 자선사업 참여로 귀감. 아내의 죽음을 딛고 성공 신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언론은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조명이 곧 그를 더 크게 무너뜨릴 무대가 될 것임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래. 높이 올라가라, 영철. 내가 끌어내릴 때 모두가 지켜보게 될 거야. 밤마다 녹음기를 틀어놓고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정리됐어. 30억이면 충분해.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까지 겹쳐 나오는 그 대화는 저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불씨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녹음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교활했고 사업가로서 이미 수많은 인맥을 쌓아 놓았으니까요. 경찰에 그대로 가져간다면 변호사를 붙이고 거짓으로 둘러대며 빠져나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먼저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은 이미 해지되어 있었지만 직원이 무심코 내어준 기록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청구 내역. 남편이 제 사망보험금을 이미 신청해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서명이 맞나요? 제가 묻자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위임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남편분이 모든 권한을 갖고 계세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들고 그 돈마저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죠. 그날 밤 찜질방 작은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습니다. 보험 청구 기록, 통장 해지 내역, 녹음 파일, 첫 부인 김은주의 테이프, 하나하나가 남편을 무너뜨릴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 며칠 뒤 저는 다시 남편의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소리는 저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곧 보험금 들어오면 유럽으로 한 달 살아보자. 좋지. 그 늙은 여자는 벌써 뼈도 남지 않았을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다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또 다른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과 테이프를 꺼내던 그날, 저는 첫 아내 김은주의 보험 서류를 손에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김은주, 보험금 5억. 그리고 테이프 속에서 들려오던 소리. 잘 가, 은주야. 다음 생에는 더 조심해.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고 지금 저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쓰려 했던 겁니다. 저는 거울을 마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모든 걸 드러낼 거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가 택한 방법은 조용한 경찰 신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대 위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곳에서 그를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며칠 뒤 저는 신문 기사에서 새로운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최영철 대표 대규모 자선 후원 파티 개최 예정. 정재계 인사와 언론 대거 참석.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번개가 치듯 확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바로 거기야. 그 무대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자. 자선 파티 날짜가 정해졌다는 기사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오랫동안 잊고 지낸 박동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 바로 저기야. 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걸 끝내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찜질방 뒷방 작은 책상 위에 증거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낡은 테이프, 녹음기 속 파일, 보험 서류,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대화까지.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속였지.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준비는 철저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발뺌을 하거나 변명할 틈이 없도록 모든 증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찜질방 주인 아주머니께 부탁해 잠시 방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테이프와 녹음 파일을 노트북에 옮겨 담았습니다. 낡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첫 부인의 비명소리, 그리고 절벽에서 들은 남편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순간 제 손끝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잘 가, 은주야. 끝났어. 이제 다 정리됐어. 목소리가 겹쳐 들릴 때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남편을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라는 걸. 며칠 뒤 저는 서울 시내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화려한 드레스. 이제 다른 사람이 될 시간이야. 피폐한 제 얼굴과 대비되는 옷차림이 낯설었지만 그만큼 저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증인의 자리,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로 서야 했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작은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주 씨, 들리나요? 당신의 목소리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당신과 나 그리고 혹시 또 다른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마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파티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대연회장 앞에는 수많은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정치인, 재벌,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초대장이 없는 몸으로 경비원 앞에 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봉투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오랜 지인이에요. 경비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호텔 연회장은 황금빛 샹들리에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남편이 새 인생을 자랑하듯 서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 곁에 있는 윤미 실장의 도움이 컸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었고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빛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죽었을 자리에서 다른 여자가 내 옆에 서 있다니. 저는 모자를 벗고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죽었다던 그 부인 아니야?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서진아, 너 어떻게? 저는 마이크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이자 남편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는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등산사고 후유증으로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순간 연회장 안에 냉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어. 이제 다 정리됐어. 30억이면 충분해. 정말 최고야, 자기야. 그 늙은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목소리가 생생히 증거로 흘러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저는 또 다른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거기서 흘러나온 건 30년 전 첫 부인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철 오빠, 왜 보험 얘기를 숨겼어요? 안 돼. 뒤이어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 잘 가, 은주야. 다음 생에는 더 조심해.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고 사람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준비한 살인을 용서해달라고? 당신은 내 인생을 버렸고 은주의 삶도 빼앗았어. 이제 당신 차례야. 그 순간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영철, 강윤미,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남편은 울부짖었고 내연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의 폭로 이후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모든 뉴스와 신문 일면에는 제 남편 최영철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보험금 살인, 30년에 걸친 진실 드러나다. 죽음에서 돌아온 아내, 남편의 정체를 폭로하다. 기자들은 저를 살아 돌아온 증인이라 불렀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재판정에서 남편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턱은 깎여나간 듯 삐쩍 말라 있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성공가도의 자신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영철,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의 목소리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모든 걸 인정합니다.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사람이 결국 돈 앞에서 인생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내연녀 윤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녹음 속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드디어 사라졌네.
이제 우린 자유야. 그 한마디로 모든 변명은 무너졌습니다. 증언대에 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저를 절벽 아래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고의 날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피고인 최영철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강윤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본 듯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잃었던 재산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돈과 집, 그리고 위자료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건 제 자유와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침마다 뒷산을 걸으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산 정상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은주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 목까지 살아갈게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후회가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들이 한국에 돌아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웃으면서 살아요. 저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이야.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잃을 수밖에 없었던 30년을 결국 되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얻은 것도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 혹시 지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진실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